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주의하십시오.
하나씩 사 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20개에서 30개씩 단체 주문을 합니다. 단체 주문. 이게 바로 잠시 후 왜냐하면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거 바로 여기 있거든요. 단체 주문을 하게 되면 예약을 받게 되는 거고, 예약을 받으면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미리 준비를 하게 되면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체 주문 없이 사람들이 몰아닥치면서 주문해버리면 한 명은커녕 회사 3명이 들어가요.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바로 몰아닥치니까. 멘붕에 빠졌다가도 또 손님이 또 안 오게 되면 또 셋 다 놀아버리고, 그래버리면 정말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주먹밥집처럼 테이크아웃 방식으로 유동이 많고 자리가 좋은 데 들어가면 올릴 때 확 사람들이 몰려버리는 사정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더 써야 되고 인건비 비용이 별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사장님은 개인 주문보다 단체 주문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2, 3천 원짜리 주먹밥을 하더라도 한 번에 주문하는 그 영수단가가 2만 원에서 3만 원이에요. 적은 단가의 메뉴인데 적은 매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개인 주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사장님은 서비스로 20개 이상 주문을 하는 고객들에게는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까지 합니다. 월세가 거의 없고 인건비도 안 쓰니 가격 대비 퀄리티는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도 사장님이 직접 가져다 주니까 단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배달을 하러 나갈 때면 문에다가 5분 안에 도착한다는 그런 팻말을 달아놓고 개인 손님들을 조금 기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2,000원짜리 먹으러 와서 주인 없다고 욕할 손님들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지는 않으셨지만 직장 생활보다는 그래도 내 가게에서 내 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신 이 사장님을 보면서 정말 초보 창업자분들이 꼭 이곳을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드물게 이 사장님께서도 꼭 초보 창업자분들이 이 주먹밥 사업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원하게 되시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 도전하는 아이템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체 주문을 넣을 만한 대집객 시설이 일지만 곳에서 흥미진 골목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걸어서 오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 수 있는 곳에 위치를 두고요. 월세는 최대한 낮춰서 리스크를 줄이고 최대한 규모도 작은 평수를 해서 운영하기 편리하게 만들고요. 아낀 고정비로 음식에 더 푸짐하게 투자하고 투자비를 최소화해서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면 초보 창업자분들이 첫 창업 아이템으로 시도를 하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모쪼록 초보 창업자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대학로 주먹밥집 사장님의 이야기가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규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그 사주 노트는요, 복을 받는 자와 복을 짓는 자, 사업과는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저는 앞으로 사업 운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려면 요 육친 해석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주를 보게 되면 육친 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 친지 할 때 그 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육친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모복, 자식복, 친구복, 동료복, 조상복, 배우자복, 아랫사람복 뭐 이런 걸 뭐 통칭해가지고 육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중복이 되긴 해요. 일단 뭐 사람이 살면서 마주치고 부딪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친 해석이라는 부분이요. 사람 관계를 이득이냐 손해냐라고 따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야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주팔자가 원래 그런 걸 보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결국 사람과 같이 더불어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하면 살아가는 건데 이 육친으로 인한 복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살아가는데 참 수월하겠죠. 오늘은 이 사람이 가진 각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람에게 각자 고유의 기운이 있습니다. 누구는 토기운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물기운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목기운으로 태어나고 사람에게 궁합이라는 거는 그저 남녀 간에만 보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랑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가령 친구 사이와도
궁합이 좋아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뭐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사이가 좋아야지 맞는데, 이것 또한 궁합이 좋아야지 잘 지내고 못 지내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둘러보면은 계속 잘 지낼 수만은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궁합 안 좋으면 맨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건 궁합을 안 보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성 간의 궁합을 보는 이유는, 일단 부모나 친구처럼 원래 계속 내가 싫어도 처음부터 지어지는 관계,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되는 관계가 아니라 새롭게 나의 인생에 끼어드는 상대인 거죠. 거기다가 평생 살을 섞고 그 사람의 어쨌든 원튼 원치 않든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궁합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각자 가진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복이라고 치죠. 부모복이 있는 사람은 딱히 부모랑 궁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도움을 받습니다. 실제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엄마 아빠가 뭘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학비도 지원받고 좋은 회사 취직도 시켜주고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한가득 안겨주게 됩니다. 부모와 궁합이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모복을 타고났기 때문이죠. 또한 자식복이 있는 사람은 늙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시쳇말로 지지류 부모복, 남편복도 없는데 그나마 늙음하게 자식복을 받는 사람이 그 경우에 속하겠죠. 다음은 배우자복인데, 이 배우자복이 특히 중요해요. 왜냐면 배우자복이 없는 사람들이 꼭 만나도 궁합이 안 좋은 사람하고 엮이기 때문이에요. 배우자복이 없는 여자복은 배우자복이 없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지질이 복도 없는 커플이죠. 타고난 배우자복이 없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궁합을 고려해서 만나라 이렇게 하지만, 궁합을 고려해도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만큼 배우자복이 서로의 궁합보다 더욱 비중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뭐 없는 복을 쥐어짜서 궁합도 맞추고 그걸 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봐야 상대적인 거잖아요. 배우자복이 좋은 사람의 그거에 대한 것들을 똑같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부모복을 받은 자는 기본적으로 사는데 남들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부모복이 있는 사람은 그저 평생 부모 등골만 빨아먹어도 일단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부모복으로 인해서 사업을 몇 번 말아먹어도 복구가 되고, 부모의 인맥이 제 인맥으로 탈바꿈이 되는 거죠. 인복이 있는 사람은 꼭 위기의 순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도 안 붙는데 보험을 타먹는 경우입니다. 기대를 안 했다가 받으니까 기쁨도 2배가 되고,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위에서 계속 끌어주니까 인생살이가 그만큼 수월할 수가 없겠죠. 배우자복이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사다리와 같은 역할을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사회적인 위치를 업그레이드 해주고 인생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장모와 장인은 나의 사업 미천을 대주게 되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이쁜 며느리 가게 하나 차려주는 거, 이런 것도 배우자복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요즘 여자분들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대기업 다니고 판검사, 의사 하면은 자신의 신분과 행복이 보장되고 돈도 많이 가져가게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벌고 얻은 사회적 그레이드나 현실적인 물리적인 뭔가 이득이 나에게 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실 돈 많은 사장님하고 결혼해도 그 돈이 나한테 안 옵니다. 둘째 마누라한테 가거나 이름도 없는 어디 뭐 술집 아가씨 지갑으로 갈지도 몰라요. 겉으로 좋은 집에 살진 모르겠지만 누구에게 진실된 대접 못 받고 오히려 자신이 입고 있는 이 옷이 굉장히 스스로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복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복을 못 받아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넘어가는데, 배우자복은 바꿀 여지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가 크고 그만큼 실망도 크고요. 실망이 큰 만큼 불만이 생기고, 불만은 결국 불행으로 삶을 인도하게 되죠. 이때부터 악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복을 짓는 건 무엇일까요? 그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복이 없는 사람, 부모에게 뭔가를 해야 돼요. 부모에게 복을 지어야 되는 거죠. 부모복 없다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 지르기 전에 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부모복 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하세요. 없는 복을 만드는 일은 자신이 복을 지어서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복 없는 거 인정하고 부모에게 잘하세요. 배우자복이 없는 사람 자꾸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회적인 신분 상승, 배우자로 인한 도움, 결혼하면 뭐 이 정도는 되어야지 이런 기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의 배우자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본인 배우자복이 없는데 그 없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건데 억지로 사람 바꿔가면서 재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없는 배우자복을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더 잘하시고 사랑을 주고 진실로
대하세요. 배우자가 하나 해주면 3개, 4개 해주셔야 됩니다. 남편이 하나 했는데 내가 3개 했다고 억울하다고 그러지 말고 또 해줬으면 또 해줬다고 또 의식되지 마세요. 좋은 일하고 알아달라는 거는 지어놓은 복을 발로 걷어차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복을 받는 혜택도 누리지만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도 가지게 됩니다. 복을 많이 받는 자는 언뜻 보면 빛나 보이기 때문에 멋져 보이고 부러움을 느끼고 그렇긴 하지만 복을 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 복이 소진되고 복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복이 없는 자는 언뜻 보면 피곤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좀 못해 보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복을 지을 기회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복을 짓다 보면 결국 가장 큰 재산을 가진 복 많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예요. 가장 힘들 때 복을 지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고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고 재수 온 붙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웃으세요. 대한민국은 성형의 천국이라고 하죠. 못생긴 얼굴은 성형으로 바꿔서 예쁘고 멋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복 짓는 마음은 회심으로 마음을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성형이 되면 행복은 내게 되는 거죠. 복을 지으세요. 사주를 보시고 남편 복이 있느냐 자식 복이 있느냐 이런 거 묻지 마시고 복 지을 때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복이 없으면 누가 걸리든 간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복을 지어서 그 복을 다 누리시고 떠나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상 평표직이었습니다. To our new cookies. These girls are psychos. They want us to go down. I'm scared. You're gonna give up the rest of your life to protect some lousy criminal? Navigating adult female friendships is so complicated.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주 칼럼 내용은요, 장사를 해서 돈을 못 버는 이유, 장사 12년 주기설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돈을 벌고 못 벌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개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장사 환경, 사회 트렌드라든지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냐, 노력의 유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일단 사주 칼럼이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인과론적으로 비판이라든지 충고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오로지 사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재미삼아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12글자죠. 사주를 보면 사주팔자를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복잡한 게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저 12글자라도 좀 아시는 게 좀 중요해요. 어렵지 않으니까. 세상이 첨단으로 돌아갈수록 4차 산업혁명이냐 할수록 인문학이 더 중요해지는 거는 지금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일단 더욱이 내 인생의 흐름 정도는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보고 그 사주팔자를 보고 알고 살아야 이 험난한 길을 어느 정도 감이라도 좀 잡고 살 수 있는 필마리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기해년이에요. 기해년, 천간에 기토가 뜨고 그리고 밑에는 해수가 떠서 기해년이 된 건데 위는 기, 밑에는 해, 기해년. 근데 저 기해년이라는 그 해라는 글자가 바로 돼지를 상징합니다. 돼지가 떴으니까 이게 무슨 풍요의 해고 풍요롭다 이런 뜻의 해이고 황금돼지가 어쩌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개똥같은 소리예요. 저 돼지가 뜻하는 거는 바로 물입니다. 그 물 중에서도 굉장히 큰 물, 뭔가 예를 들면 해수욕장 물이 아니라 뭔가 깊은 바다에서 검은빛 핵을 띠는 그 큰 물이 막 출렁이는 현상, 그게 바로 돼지라고 얘기하는 그 해수의 그 해수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서로 각기 다르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사주풀이를 해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은 올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물기운이 들어오면 별 재미없는 사람들이 통계상으로만 따져도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이 됩니다. 별로 재미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기운으로 세력이 하강하는 사람, 물기운으로 세력이 상승하는 사람 이렇게 또 나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 4분의 1 인구는
이 물기운으로 인해서 올해 별 재미를 못 봐요. 별 재미를 못 본다는 거는 별 돈을 벌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사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거는 12글자는 뭐냐면 처음에 자축, 이건 물, 그리고 인묘, 진, 물론 끝에는 토가 있지만 일단 복잡하니까 그냥 얘기하기. 인묘는 나무입니다. 오미, 사오미, 이거는 불기운, 신유술, 이거는 금기운이에요. 목화토금수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동물로 또 따져보면은 쥐는 물이고 토는 물기운을 가득 먹으면 토고 호랑이는 나무, 토끼도 나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나무 기운을 가진 장사꾼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목 기운을 가진 장사꾼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주를 풀었을 때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나라고 하는 나무가 시들시들해서 물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기해년이면 큰 물의 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바군이 될 거예요. 나무가 시들시들하니까 큰 물이 들어오면 이건 대바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풍요의 운이 맞아요. 근데 사주를 풀었는데 그 나무가, 나라고 하는 나무가 물을 이미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물을 좀 빼내거나 아니면 흙을 더 채워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름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올해 기해년 큰 물이 또 들어와요. 안 그래도 나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썩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 물이 또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나무는 썩어요. 그 사람에게는 물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쪽바구니 되는 겁니다. 물 기운이 3년 동안 일어서고 나무 기운이 3년 동안 잘 나가죠. 잘 나가던 나무가 또 시간이 지나서 오랜 물기운이 또 불기운이 오게 됩니다. 그럼 물기운 때문에 흥했던 사람은 불기운에 점점 쇠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금기운에 도끼처럼 나무가 얻어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물기운에 흥했다가 금기운에 쪽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쪽박을 차던 목기운이 시간이 지나서 화기운을, 불기운을 만나서 목생화로 기운을 설하고, 또 금기운이 또 들어와서 또 목의 기운을 설해주고, 이러면서 또 좋아지고, 이렇게 반복.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속도가 빠른 사람들은 성격도 그러지 않아도 급한 성격도 있고 약한 성격도 있고, 성격에 따라서 좀 잘 나갈 때는 활활 잘 나가고 못 나갈 때는 막 꼬라 박아가지고 크게 실패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좀 느린 사람들은 잘 나갈 때도 되면 조금씩 좋아지고 못 나갈 때도 조심스러움이 많다 보니까 크게 실패를 보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운은 좋은데 대운은 안 좋아서 똔똔이 되든지, 아니면 올해 운은 안 좋은데 대운이 좋아서 똔똔이 되든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천차만별이죠. 장사꾼은 이 운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만 알아도 좋은 운에서는 악셀을 한번 꽉 밟아가지고 한번 좋게 한번 결과를 낼 수 있고, 나쁜 운에서는 유사시에 바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보니까 좀 불운한 부분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직전에는 잘 달릴 수 있도록 엔진도 좀 손보고 한번 달리기 위해서 바퀴도 좀 갈고 하면서 좀 심기일전하는 그런 시기로다가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나쁜 직전에서는 무리하게 멈추지 않기 위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벌써 밟아서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를 할 시간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가령 6년 전에 잘 나가서 돈을 벌었다가 또 6년 후에는 운이 안 좋아서 꼬꾸라지고, 그럼 그 전에 6년 전에 벌어놨던 돈을 다 까먹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좋은 운이 오면 또 돈을 벌었다가 또 나쁜이 돼서 또 그것도 까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순환이 되다가, 그럼 결국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인생을 따져봤을 때 잘 나갔을 때 안 나갔을 때만 남고, 결국에는 지금 가진 돈은 수중이 없게 되는 그런 장사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 흐름에 대해서 좀 알고 장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가는 어떨까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내 이름으로 사업자 명의를 내서 뭔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근데 그건 사실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장사꾼하고 사업가의 차이는 내 시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 그건 장사꾼, 남의 시간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 그건 사업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편의점을 나랑 마누라랑 나가서 둘이 쎄 빠지게 일을 하고 돈을 벌어가면 그 사장님은 장사꾼이고, 편의점을 몇 개씩 운영하면서 매니저를 두고 알바를 다 써가면서 좀 덜 남더라도 그 사람들의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거를 가끔씩 와서 돈이나 가져가고, 이러면 사업가입니다. 얼마를 벌든 내가 직접 그 매장에 있어서 돈을 벌면 그건 장사꾼, 그게 아니면 사업가.
그래서 장사꾼들은 운의 흐름을 많이 받아요. 내가 그 돈을 버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에 이 흐름 패턴을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시간 들여서 내가 가진 운으로 먹고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 고급진 사업가를 예를 들어볼까요? 남의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남의 운까지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를 조금 고급진 사업가라고 저는 부릅니다. 편의점을 예로 들었을 때 운영하는 매니저의 성실성과 충성도를 넘어서 그 매니저의 운까지 좋은 놈을, 그 매니저가 또 운까지 좋은 놈을 그때 채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걸 저는 고급진 사업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에 관상쟁이 데려다가 인재를 면접을 볼 때 같이 관상열 대동해서 같이 면접을 봤던 이병철 회장이 그 레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당최 사업가들은 운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돈을 벌더라도 남의 운으로 다 돈을 버니까 설사 본인이 운이 나쁘더라도 운 좋은 사람 앞에 세워서 돈을 버니까 사실 뭐 당신 사업가 당신 운이 안 좋습니다. 근데 난 돈을 벌고 있는데 근데 남의 운을 이용해서 버니까 찌가 않죠.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답답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장사를 꿈꾸고 장사를 시작해 보실 요량이면 장사 12년 주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라도 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또 열심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 나의 운의 흐름의 패턴, 장사 12년 주기설 정도는 미신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시고 장사를 하고 또 본인의 흐름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은 조금은 막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필직입니다. 오늘 장사 이야기 말씀드릴 부분은 최저임금을 싫어하는 아르바이트생. 20년 전, 한 20년 다 된 것 같은데 20년 전 군대 훈련을 마치고 실제로 자대에 배치를 해서 처음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밥에다가 김 싸 먹었다고 느닷없이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아세이라고 불렀는데 신병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이죠. 아세이 주제에 어떻게 건방지게 밥을 김에다 싸 먹을 수가 있냐고. 밥을 먹고 김 하나 먹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밥을 이렇게 싸서 먹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두드려 맞은 적이 있죠. 밥 먹다 말고 끌려가서 두드려 맞으면서 이게 처맞을 정도로 이게 나쁜 죄인 건가. 그 다음서부터 아세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못하는 게 많다는 걸 그때 많이 알게 됐죠. 일단 식당에서 밥을 비벼 먹는 건 성병 5분, 혼자서 담배 필 수 있는 거는 1병 5분 때, 혼자서 전화 걸러 갈 수 있는 거는 성병 때부터. 일단 뭐 라면 그 무슨 뽀글이 있잖아요. 뽀글을 혼자 해먹고 싶어가지고 상병 5분 무려 1년 6개월이나 기다렸어요. 근데 군대가 민주화가 조금씩 되면서 내 밑에 1년 후배들은 들어오자마자 밥에다 김을 싸먹더라고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집에다 전화를 걸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생기고 그때 진짜 순간적으로 억울했어요. 김 싸먹었다고 쳐맞았던 기억, 전화도 제대로 못해서 여자친구한테 차였던 기억.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왜 이렇게 군대가 민주화가 돼가지고 나만 쓸데없이 억울하게 그런 걸 다 당하고 살았을까. 뭐 그렇다고 옛날로 돌아가길 바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심정적으로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사람 마음인 거니까. 최저임금이 작년에 인상이 되고 한동안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매니저 포함해서 4명